자, 반갑습니다. 굉장히 뒤에 사진들이 여러 개 나오고 있고, 그 위에는 또 인물 사진들도 되게 많죠. 드디어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차 대전입니다. 2차 대전이고, 지금 위에 인물들 사진들 중에서 몇 명은 알아보셔야 되는데, 혹시? 지금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 누군지 알겠어요? 저 코스염. 근데 코스염 옆에도 있네. 히틀러죠. 아돌프 히틀러. 독일 나치당의 리더였었죠. 그 옆에, 유일하게 안경을 썼고, 유일하게 동양인 같아 보이죠? 혹시? 누가 봐도 또 유일하게 군복을 입고 있죠. 히틀러 쟤도 저거 군복인가 모르겠네. 어, 혹시? 네, 도조 히데키입니다. 그 오른쪽에 중정을모를 쓰고 있고 이렇게 푸근하게 앉아 있는 건지 서 있는 건지 이건 처음 보시죠.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 되게 말쑥하게 정장을 입고 있는 할아버지. 저분도 처음 보시죠.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는 혹시 요분은 기억 나셨으면 좋겠는데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경제 대공황을 맞이해서 무슨 정책? 기억나셔야 되는데 뉴딜 정책. 그래서 일반 국민들 위기에 빠진 국민들에게 이제 정부 재정을 풀어서 돈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필리핀, 뭐 괌 이런 식민지를 이용하기도 해서 대공황을 대응했었던 그런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죠. 뉴딜 정책을 했었던. 자, 2차 대전인데 뭐 2차 대전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쟁이 뭐 너무 많은 영화들이 나왔고 또 너무 많은 이야기들, 너무 많은 다큐멘터리들, 그죠? 많은 여러 문화 컨텐츠들도 많이 나왔고 또 사람들도 많이 얘기하기도 하고 특히나 사실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역사를 좋아하게 되는 친구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왜냐면 2차 세계대전 때 1차 세계대전 때만큼이나 새로운 무기들이 되게 많이 개발되거든요. 그래서 뭐 무슨 뭐 면밀히 무슨 포, 뭐 무슨 무반동총 뭐 막 이런 것들 또 군대 무기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2차 대전 나오면 미치지 또. 그죠? 그래서 한번 천천히 2차 대전이 어떤 전쟁이고 왜 벌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지금 수업을 하지 않아도 2차 대전이 왜 벌어졌는지는 이미 우리가 거의 한 90% 이상 배웠어요. 그죠? 이미 우리가 봤잖아. 경제대공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뭐 그게 1차 대전 패전 국가인 독일한테 배상금을 너무 많이 물려서든 아니면 생산 과잉 문제 때문이든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이 물건을 잘 안 사기 때문이든 어쨌든 1929년 10월 어느 월요일에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어요. 미국의 주가가. 이 경제대공황 문제가 터졌는데 이 해결법은 두 가지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시민들을 도와주든가 아니면 식민지를 이용해서 블록 경제를 하든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차 대전의 피해가 별로 크지 않았으니까 정부의 재정이 튼튼했고 그래서 정부 재정을 이용해서 시민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죠? 그다음에 식민지를 이용하기도 하고 두 방법을 다 썼죠. 영국이나 프랑스는 1차 대전의 피해가 컸으니까 정부 재정을 쓰지는 못했고요. 그럴 돈이 없었고 대신에 승전국이니까 식민지가 남아 있으니까 식민지를 이용해서 블록 경제를 통해서 대응할 수 있었죠. 그럼 이제 둘 다 안 되는 나라들이 문제죠. 둘 다 안 되는 나라들 중에서도 뭐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어쩌고 이럴 정신도 없는 나라는 뭐 별 수 없는 거고요. 이제 문제는 뭐예요? 정부 재정도 부족하고 식민지도 적은데 그래도 다른 나라를 침략할 만큼의 힘은 아직은 남아 있는 나라들. 이 나라들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어떤 사상을 들여오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전체를 위해서라면 너 하나쯤은 희생해도 좋아라고 말하는 거. 전체주의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이미 봤죠. 독일 여기 나오고 있죠. 독일 히틀러의 나치당,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베니토 무솔리니가 이끌었던 파시스트당, 그다음에 일본의 도조 히데키가 이끌었던 군국주의 이런 것들이 전체주의로 빠져들게 되면서 이제 얘들이 여기저기 침략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2차 대전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거의 대부분의 침략 이유를 봤습니다. 근데 이제 독일이 어, 1차 대전에 이어서 또 한 번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이미 우리가 이제 앞선 PPT의 마지막쯤에서 히틀러가 재무장을 결정했다라는 걸 봤어요. 그리고 히틀러가 재무장을 결정했다라는 게 이걸 의미한다라고도 얘기했었어요. 사실 독일은 요 조약 때문에 무장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죠. 1차 대전 패전으로 인해서 맺은 조약. 베르사유 조약을 1차 대전에서 패전하고 맺고 나서 베르사유 조약 내용 중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독일군은 어, 완전히 무장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허락된 선만큼만 무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 무장하는지를 계속 감시를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비무장 상태지. 근데 히틀러가 이걸 완전히 개무시하고 비무장 우린 그런 거 모르겠고 우리는 다시 무장할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왜? 다른 나라를 침략해야 되니까. 그래서 독일군이 재무장을 선언했는데 이거 자체가 베르사유 조약의 무시를 나타낸다는 거 정도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재무장을 그러면 기왕에 할 건데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걸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선택했던 방법은 기갑사단을 만드는 거였어요. 즉 탱크 부대, 전차 부대를 만드는 거지. 왜냐하면 이미 사실 히틀러는요 1차 대전 때 병사였어요. 1차 대전을 병사로 참전을 했었거든요. 어, 그래서 1차 대전의 그 참호전의 지겨운 싸움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사람을 어떻게 말려 죽이는지를 알아요. 근데 이 참호전을 깨고 들어갈 수 있는 게 그나마 탱크거든요. 왜냐면 참호전이라고 하는 게 참호에 숨어들어서 이렇게 머리 안 내밀고 총만 위에 올려놓고 싸우는 뭐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살짝 머리 내밀면 그대로 총 맞아 죽고 뭐 이런 방식인데 탱크를 타면 총을 맞아도 내가 맞는 게 아니라 탱크가 맞는 거고 탱크는 철갑이 두꺼우니까 안 뚫리잖아요. 그럼 안전하게 참호를 뚫고 갈 수 있죠. 그리고 탱크는 일반 바퀴가 아니라 궤도라 그러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저기 뭐야 차체가 이렇게 있으면 바퀴가 아니라 바퀴 주변을 이렇게 철로 두르는 이런 걸 궤도 차량이라 그래요. 근데 이런 궤도 차량들은 땅이 어느 정도 굉장히 심하게 파여 있어도 그냥 갈 수 있어요. 바퀴가 빠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탱크 부대를 만들면 참호전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노려서 이제 히틀러가 탱크 부대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탱크 부대를 이렇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탱크 부대가 막 가는 모습들. 자, 그러면 탱크 부대를 만들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장점은 뭐가 있겠어요? 일단은 참호전에 대응할 수 있고 그리고 빨리 갈 수가 있죠. 사람 걷는 것보단 빠르겠죠. 그리고 빠르고 또 안전하게 갈 수 있죠. 병사들이 전투 지역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몸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탱크를 타고 가면 총을 맞아도 내가 맞는 게 아니라 내가 타고 있는 탱크가 맞아주잖아. 근데 탱크는 철갑이 이만큼 두껍다고 뚫리질 않겠지. 그러니까 빠르고 안전하게 갈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탱크도 차 아니야. 그럼 뭘 먹어야 가겠어? 기름을 먹어야 가지. 그래서 충분한 기름이 준비된 게 아니면 사실 탱크 부대는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죠. 응? 요즘 저도 그렇잖아요. 이게 봐봐요. 차라는 게 내가 돈 잔뜩 모아서 사면 타고 다니면 되냐고. 기름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저 차 있어요. 못 타고 다니잖아. 기름 비싸니까. 예, 기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만약에 갖고 있는 기름이 떨어진다. 그러면 탱크 부대에 소용없는 거지. 그래서 히틀러의 계획은 이래요. 근데 사실 1차 대전 때랑 큰 틀에선 달라진 게 없어요. 왜냐면 바뀌는 상황이 없거든. 보세요. 1차 대전 때나 2차 대전 때나 독일 상황은 비슷해요. 지금 어 독일이 전체주의 국가죠. 그다음에 지금 주변에 전체주의 국가가 여기밖에 없어. 스페인밖에 없는데 스페인은 다른 나라를 침략할 생각은 없어요. 그냥 이 안에서 전체주의로 살고 있는 거지. 그러면 지금 영국은 전체주의 아니죠. 프랑스도 아니죠. 그다음에 러시아도 여기가 이제 러시아인데. 그죠? 러시아도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그럼 벌써 사실상 고립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영국을 해전으로 이기기는 어렵고 러시아는 너무 크고 한도 끝도 없고 그러면 결국 또 똑같이 프랑스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빠른 속도로 가자. 그래서 이걸 전격 작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엔 빨리 가는데 정말 빨리 가기 위해서 전차 부대를 이용해서 빠른 속도로 진격을 하겠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뒤를 안전히 해두겠다. 그래서 이때는 러시아가 아니라 뭐겠어? 러시아 혁명을 거친 뒤니까 레닌이 이끌고 있는 소련이죠. 요때는 스탈린이었어요. 요때는 스탈린이 이끌고 있는 소련인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 일단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소련이랑 불가침 조약이라 그래서 서로 침략하지 않을 걸 약속하는 조약부터 맺어 두고 전쟁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독일은 일단 프랑스로 빠르게 진격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둔 상태에서 뒤를 안전히 해둬야 되니까 소련과 독소 불가침 조약을 일단은 맺어 놓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를 침공하게 되는데 폴란드를 침공한다는 건 사실은 폴란드는 별게 아니에요. 폴란드는 별게 아닌데 폴란드가 영국 프랑스랑 동맹을 맺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폴란드를 공격한다는 건 영국 프랑스한테 야 나와 맞짱 떠 이렇게 왜 우리 그 격투기에서 콜아웃 한다 그러죠. 이렇게 사실은 폴란드를 때리는 건 폴란드를 먹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영국 프랑스 나와 이 새끼야 맞짱 뜨게 요 얘기예요. 요게 더 그리고 나 그 저기 뭐야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독일이 이렇게 침략을 하는데 폴란드에서 독일이 군대를 끌고 오니까 폴란드도 가장 강력한 부대를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폴란드에서 누가 나왔냐면은 왕을 지키는 근위병이 나왔대요. 이렇게 하얀 말을 타닥타닥 끌고.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야. 폴란드 근위병이 아주 품질 좋은 말을 끌고 타닥타닥 해서 이야 딱 오면은 앞에 탱크들이 두릉 쏘는 거지. 다 죽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어쨌든 폴란드는 쉽게 먹히고요. 그리고 이제 폴란드가 침공을 당하면서 이제
프랑스와 영국이 본격적으로 선전포고를 하게 되는 거죠. 프랑스랑 영국이 연합을 해서 독일을 대응하게 되는데 음, 프랑스는요, 일단은 역시 참호전으로 대응을 하려고 했고요. 주방어선을 여기로 마련해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마지노선이라고 불러요. 마지노선은 이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상생활에서도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 참을 수 있는 한계선 그런 걸 보통 마지노선이라고 하죠. 주식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 1,000원에 샀어. 그러면 주식이 자꾸 떨어져. 그럼 언젠가는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800원까지가 내가 참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이것보다 더 떨어지면 무조건 판다. 뭐 이런 식인 거지. 근데 어쨌든 어 프랑스는 마지노선을 독일을 막아야 될 최종 방어선으로 생각을 해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노선 뚫리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면 여기는 왜 대충 막고 있었냐? 여기는 벨기에가 막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노선이 뚫리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웬걸 독일은 그냥 이렇게 우회로 돌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이 의외로 마지노선을 굉장히 마지노선을 뚫어버리는 게 아니라 마지노선을 돌아오는 방향으로 굉장히 쉽게 마지노선을 뚫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본토 땅은 독일 히틀러한테 굉장히 쉽게 먹히게 돼요. 생각보다. 그래서 독일이 결국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파리를 함락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가운데 있는 한가운데 오른쪽에 있는 이 코스염 남자가 히틀러예요. 이 뒤는 뭔지 아시죠? 어, 감성샷의 주인공이죠. 어, 에펠탑입니다. 에펠탑. 즉 에펠탑에서 이렇게 히틀러가 사진을 찍고 있다는 건 히틀러의 나치당 독일군이 프랑스의 파리 수도를 점령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본토 자체는 굉장히 전체가 쉽게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프랑스는 빨리 독일한테 점령을 당하고요. 그래서 독일은 프랑스의 비시라는 지역에 친독일 괴뢰 정권을 새롭게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비시고요. 이렇게 여기가 비시고 어, 이 BC 지역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파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은 독일군이 직접 점령을 하고요. 그다음에 BC를 중심으로 하는 이 남쪽 지역은 어, 독일한테 복종하는 괴뢰 정권을 독일이 세워서 그 정권이 지도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필리프 페탱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세워놓는데 이 인물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BC라는 지역에 친독일 괴뢰 정권이 들어섰고 파리는 독일이 직접 점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프랑스인들은 어떻게 했을까? 다 점령당했으니까 어휴 죄송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그냥 항복하면 되나?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우리도 어땠어? 우리도 일본한테 식민 지배 당했을 때 뭐 했어? 독립운동, 저항을 했잖아요. 프랑스도 해야지. 그래서 프랑스의 김구입니다. 샤를 드골을 중심으로 독일에게 엄청나게 저항을 하게 됩니다. 일단 샤를 드골은 급한 대로 배를 타고 영국으로 망명을 가게 되고요. 영국의 본거지를 두고 끊임없이 계속 프랑스 쪽으로 독립군을 보내서 레지스탕스 저항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비록 본인의 나라, 이 프랑스 본토는 다 독일한테 점령을 당했지만 그래도 영국 쪽으로 도망을 간 다음에 기회가 되는 대로 저항, 레지스탕스 활동을 계속했다는 거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저항군을 이끌었던 샤를 드골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프랑스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저항을 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영국은 이 인물, 이 인상 푸근한 이 아저씨가 윈스턴 처칠인데 이 사람이 총리로 취임해서 거국 연립내각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원래 우리 그 저기 뭐 내각 책임제 기억나세요? 내각 책임제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의회에서 의회 의원을 뽑는 총선을 치르면 그 총선에서 이긴 정당이 내각까지 다 차지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뭐 A당이 이겼다. 그럼 A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내각까지 다 차지하는 게 이제 내각 책임제였잖아요. 영국은 쭉 내각 책임제로 해왔죠. 근데 거국 연립 내각은 뭐냐면 지금 상황이 급하니까 정당 막론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유능한 사람들을 이제 제자리에다가 꽂아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느 당이 됐든 간에 이제 전쟁에 가장 유능한 사람을 뭐 국방부 장관에 꽂아 놓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당 상관없이 모든 정당이 힘을 합쳐서 내각을 구성하는 걸 거국 연립 내각이라고 하고요. 그때 이제 총리로 있었던 게 윈스턴 처칠인데 이때 윈스턴 처칠이 진짜 어마어마한 카리스마와 어마어마한 지도력을 보여줘요. 되게 안 그렇게 생겼잖아. 되게 푸근하게 생겼잖아. 근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인류 정치사에서 손꼽히는 카리스마 있는 정치인, 지도력 있고 리더십 있는 정치인으로 되게 손꼽히는 몇 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옥타비아누스, 카이사르, 그다음에 알렉산더, 그다음에 징기스칸,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의 이순신 세종대왕도 넣어주면 고맙고
그리고 윈스턴 처칠. 굉장히 이제 지금도 그래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얘기하면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역사적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윈스턴 처칠을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국민들을 굉장히 다독여요. 우리 할 수 있다. 지금 독일 저러고 있지만 우리 견뎌낼 수 있고 끝까지 싸워야 된다. 포기하지 마라.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영국은 어쨌든 섬나라잖아요. 그래서 독일이 이제 폭격기를 계속 보내요. 영국의 폭격기를 계속 보내서 영국의 런던이고 어디고 막 다 때려부셔요. 근데 이게 이제 독일이 착각했던 게 뭐냐면 독일은 폭격기만 많이 보내고 전투기를 많이 안 보내요. 폭격기랑 전투기랑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폭격기는 다른 전투기를 상대로 공중전은 못해요. 그러니까 지상에 떨어뜨릴 무기만 잔뜩 갖고 가서 도착해서 후루룩 떨어뜨리고 얼른 돌아오고 이게 폭격기고 전투기는 상대 전투기를 공중에서 상대하기 위한 이래서 전투기들끼리 싸우는 걸 도그 파이트라고 하거든요. 이걸 하기 위한 게 전투기인데 영국은 폭격기는 몇 대 없었지만 전투기는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독일은 생각이 좀 짧았던 거지. 전투기는 많이 없고 폭격기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영국이 다행히 전투기를 많이 마련해 놓고 있는 덕에 이제 독일의 이 폭격기들을 쉽게 깨부술 수 있었고 그 덕에 영국이 독일의 지속적인 폭격을 견딜 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영국이 사진 한번 자세히 보실래요? 이 아저씨예요. 그래서 영국을 이끌면서 2차 대전을 대응을 했고요. 독일이랑 치열한 공중전을 끝까지 견디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일이 폭격기를 막 쏟아붓고 있죠. 무기를 막 내리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상으로 떨어뜨리는 지상 폭격용 무기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다른 전투기가 나를 공격해 온다면 그걸 대응할 무기가 사실상 거의 없어요. 그래서 폭격기는 무조건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면서 가야 되는데 독일이 그 전투기가 조금 부족했어요. 근데 윈스턴 처칠이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고 우리 할 수 있다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순신도 마찬가지죠. 지금 남아있는 게 12척 그 그지 같은 거밖에 없지만 우리한테는 물살이 있다. 물살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만 포기하지 않으면 거기서 뭐 400척이 오든 500척이 오든 우리 할 수 있다.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울돌먹이라는 걸 이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왕한테도 나 이거 포기하고 안 간다. 나 바다 지킬 거다.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나를 따르는 군인들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윈스턴 처칠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뭔가 자신감 있는 도전을 할 때는 거기에 근거가 되는 확실한 뭔가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보가 있고 뭔가 연구를 해야 그 연구를 바탕으로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잘 들어두세요, 진짜. 내가 어떤 분야에 도전을 하고 싶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와 공부가 있어야지 자신감 있는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근거 없는 도전은 만약에 물돌목이라는 그 물살에 대한 이해 없이 이순신이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럼 그 명장이 되겠어? 병신이지 그냥. 이해되시겠죠? 한산도 대첩도 마찬가지예요. 하객진을 어떻게 이용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과 그 지역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으니까 하객진도 하객진 쓴다고 다 이기는 거 아니에요. 하객진 많은 해군 장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순신이 그 지역 그 지리에 맞게 하객진을 적재적소에 하객진을 운영하면서도 어느 타이밍에 어느 배가 나오고 이걸 명확한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으니까 이긴 거지. 그래서 항상 연구와 공부가 필요합니다. 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지 죄송해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런던의 상징 빅벤이죠. 시계탑. 요 위에서 이렇게 지금 이게 도그 파이트예요. 이게. 그래서 전투기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싸우는 거지. 탑건 2 보셨죠? 음. 안 봤으면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보세요. 나름대로 재밌더라. 그리고 미국은 역시 유럽에서 벌어진 전쟁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전쟁터는 아니죠. 근데 미국은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이 전쟁에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의회를 설득해서 무기대여법이라는 걸 통과시키게 됩니다. 무기대여법이라는 건 뭐냐면 미국이 직접 군대를 보내기는 조금 뭐하지만 근데 결국에는 보내요. 결국에는 보내는데 일단 처음에는 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경제 대공황 했었던 뉴딜 정책 했었던 그 대통령이에요. 근데 무기대여법을 의회를 설득해서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을 2번 해요. 그래서 재선이 되는데 근데 이제 뉴딜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미국 역사상 가장 압도적으로 당선된 게 이 루즈벨트 대통령 재선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뭐 거의 미국 전역에서 다 당선이 되니까 어쨌든 의회를 설득해서 무기 대여법을 통과시키는데 대여가 뭔지는 아시죠?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을 그리고 이탈리아를 일본을 이런 전체주의 국가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에게 무기를 빌려주겠다는 거지. 근데 아시죠? 미국이에요. 어? 미국이라고. 그래서 미국이 무기대여법을 통과시키면서 미국의 의회가 루즈벨트한테 설득이 돼서 무기대여법을 통과시키면서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런 전체주의 국가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영국, 프랑스에게 어마어마한 무기를 지원해주게 되는데 이 어마어마라는 말이 말 그대로 어마어마해요. 말 그대로. 이거 보세요. 이게 다 비행기야. 이게 야, 몇 대니? 이거 수행평가로 낼까? 여기에 전투기는 몇 대인가요? 막 이런 식으로. 이거 보세요. 여기 차량이에요, 차량. 탱크. 어? 이거 봐. 야, 이 미친 거 아니? 이 비행기 만드는 거 보세요. 그래서 지금 미국 보시면요. 2차 세계대전 전체의 모든 전체 군수 생산량의 거의 41%를 미국 혼자서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괴물이야. 그냥 괴물이에요. 괜히 천조국이 아니야. 그래서 압도적인 어떤 생산력과 힘으로 그냥 차원이 다른 클래스를 보여주는 거지. 차원이 다른 클래스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 이제 다시 유럽의 전쟁 상황을 볼게요. 자 히틀러 시각에서 보는 겁니다. 원래 히틀러의 계획은 탱크를 이용해서 프랑스를 빠르게 침략하는 거였죠. 근데 그거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그거까지는 쭉 들어와서 성공을 했는데 미국의 지원이 너무 대폭적으로 이어지고 영국도 여기서 견뎌주고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의 레지스탕스들은 또 영국으로 넘어가서 가끔 이렇게 저항을 해오고 있고 전쟁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길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미국이 지원을 해준 게 컸죠. 그래서 굉장히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데 자 전쟁이 길어지면 뭐가 문제일까? 아 그리고 요거는 말씀드려야겠다. 요 무기대여법 있죠. 무기대여법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딱 한 번 더 통과됩니다. 그게 지금 이 영상 올라갈 때쯤이면 전쟁이 멈춰 있기를. 어쨌든 우크라이나한테 빌려주는 무기대여법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최초로 통과가 되죠. 그 얘기 한번 하고 싶었어요. 어쨌든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무기대여법을 통과시키면서 전쟁이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전쟁이 길어지면 문제는 뭐예요? 떠올라야 돼. 지금 히틀러의 핵심 부대는 전차 부대죠. 전차 부대가 전쟁이 길어지고 있다는 건 그 긴 시간 동안 계속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잖아. 그럼 뭘로 돌아다니겠어? 사람이 뒤에서 밀겠어? 아니야. 기름이잖아요. 기름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름 떨어지면 히틀러는 끝이에요. 왜? 다 전차 부대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름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기름은 가까이서 구할 수 있는 건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아랍의 유전지대는 영국, 프랑스 세력권이에요. 여기 건드릴 수가 없어. 그러면 소련 세력권인 우크라이나 코카소스 유전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게 그나마 저건데 코카소스 유전 우크라이나에 있는 건데 소련 세력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구하려면 소련이랑 맞짱 떠야 돼. 소련을 치고 들어가야 돼. 근데 기억나세요? 뒤를 안전히 하겠답시고 소련과 독소불가침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여기서 어차피 여기는 못 구해요. 여기는 건드릴 수가 없어. 그럼 여기서 구해야 되는데 이거 건드릴 거면 소련을 까야 돼요. 독소불가침 조약을 깨야 된다는 거지. 이게 쉬운 결단이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 나는 쌍남자다 이러면서 소련 공격을 결정하고 독소불가침 조약을 깨버립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독일이 싸우고 있는 전선을 보시면 일단은 프랑스까지는 다 먹었지만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영국을 상대로 여기서 싸우고 있죠. 그렇죠? 지금 이 등 뒤에 미국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소련을 공격하기를 결정했다는 건 여기도 전선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럼 뭐예요? 전선의 이중화예요. 이해되시겠죠? 군대를 양면으로 보내야 된다고. 그럼 어느 한쪽도 집중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지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운명적인 거예요. 그렇다고 전선 이중화하면 불리하다는 걸 히틀러가 몰랐을까? 알지. 근데 어떻게 기름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뭐랄까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질 걸 알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거지. 왜냐면 이거 항복하면 다 죽는 거라는 거 알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독일은 결국 독소불가침 조약을 깨고 어디를? 소련을 침공하게 됩니다. 근데 소련은 예전에 나폴레옹이 왜 고생했는데 여기 어때요? 추워. 너무 추워. 어? 너무 춥다고. 행군하다가 잠깐 쉬면 다 얼어. 발가락 다 썩어 들어가고. 미쳐버려. 애들이 막 눈이 돌아요. 막. 어? 애들이 이렇게 춥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 왜? 이미 죽었어. 이런 상황이라고. 결국 독일은 스탈린그라드라는 지역에서 벌어진 소련과의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투도 되게 웃겨요. 이 전투의 기록을 보면요. 독일 측 사망자가 22만 명이고 소련 측 사망자가 47만 명이에요. 그러면 소련이 독일보다 2배 이상 죽은 거야. 근데 독일이 스탈린그라드를 점령을 못 해요. 그러니까 소련은 완전 이런 걸 인해 전술이라고 해요. 사람을 엄청 그러니까 난 이런 거 보면서 사실은 사람 한 명 한 명이 소중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안에서 사실은 이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누군가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누군가의 남자친구고 그저 누군가의 손자고 누군가의 제자고 누군가의 스승님이고 막 그랬을 거 아니야. 이 지금 독일 측 22만 명이든 소련 측 47만 명이든 이 7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얼른 계산해도 69만 명인데 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야 이게. 참 모르겠다. 씨. 어쨌든 그래서 소련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죽지만 결국 스탈린그라드를 지켜냅니다. 그리고 독일은 여기서 소련에게 패배하게 되면서 점점점 이제 패배의 그림자가 너무 짙게 드리워오는 거죠. 자, 그럼 일본은 어땠냐? 일본은 차근차근히 일단 만주를 침략하고요. 만주 침략해서 차라리 끝냈어야 됐어. 중국을 들어간 게 실수였어요. 왜냐면 중국은 중국이 이때 리더가 이제 마오쩌둥이었는데 마오쩌둥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그래요. 왜? 중국은 너무 넓거든. 이 말이 사실이었어요. 중국은 너무 넓어.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요 코딱지 부산 놀러 가 보셨죠? 아빠 차 타고 부산 놀러 가도 하루 종일 걸리죠. 그 좋은 차를 타고 가도. 근데 놀러 가는 게 아니라 다 전투하고 싸워가면서 이 넓은 지역을 다 점령해서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오래 걸리겠냐. 그러면 전쟁이 오래 걸려. 그러면 독일이랑 똑같은 거예요. 뭐가 부족해지겠어? 기름이랑 목재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목재는 또 왜 부족하냐? 군수 물자를 나르려면 그 다 철도로 날라야 돼요. 근데 철도를 만들려면 다 목재를 깔아줘야 돼요. 이 넓은 지역에 철도를 다 깔고 그 철도마다 다 목재를 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재와 석유가 너무 부족해요. 자, 그러면 일본이 빠르게 나무, 이 목재랑 석유를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동남아예요. 동남아. 동남아를 공격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필리핀을 공격하게 돼요. 근데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거든. 원래 에스파냐 식민지였지만 미국이 에스파냐랑 전쟁에서 이겨서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미국이 경고 차원에서 일본한테 경제 제재를 해요. 너네 필리핀 건드리지 마라. 내 거라. 내 거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일본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필리핀 안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 목재와 석유를 가져와야 되거든. 그래서 미국이 일본에 경제 제재를 하지만 일본은 계속 건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본의 군국주의를 이끌고 있었던 도조 히데키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거 너무 짜증나는데 쭉 고민을 하다가 그 아이디어를 얻어요. 뭐냐면 보세요. 너무 너무 멀어. 너무 멀다고. 당시 기술로는요. 배든 비행기든 한 방에 올 수가 없어요. 쉬었다 와야 돼. 쉬어서 기름 보충 받고 와야 돼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미국이 이 코딱지만한 지역을 굳이 식민지로 삼았던 거예요. 어디냐면 하와이. 그래서 미국은 사실 지금 일본이 건드리고 있는 필리핀까지 오려면 무조건 중간 기착지인 하와이를 거쳐서 하와이에 들렸다가 기름 보충하고 한숨 자고 밥 먹고 와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도조히데키 생각은 뭐냐면 미국은 크지만 하와이는 작잖아. 그럼 하와이만 때려 부셔버리면 그럼 미국 못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이라는 지역을 공습하게 됩니다. 여기 하와이 안에 진주만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미국이 하와이의 진주만을 근데 이것도 되게 너무 좀 야비한 게 선전포고를 안 해요. 북한이랑 비슷해. 북한도 선전포고 없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선전포고 없이 갑자기 전투기를 여기다 들이대고 진주만을 공습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태평양 전쟁의 시작인데 여기서 이제 일본이 생각을 조금 짧게 했던 게 있죠. 뭐냐면 미국은 뭐 일본도 없는 건 아니지만 미국은 뭐가 있냐면 항공모함이 있거든. 항공모함이. 항공모함이라는 게 뭐예요? 항공모함은 기본적으로 배예요. 배인데 항공모함, 어미 모자예요. 그러니까 항공기, 비행기의 어머니가 되는 배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때요? 자식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낳는다는 표현은 웃기지만 어쨌든 항공모함의 특징은 비행기가 배에서 뜰 수 있는 그런 배가 항공모함이에요. 그래서 항공모함은 그 위에 활주로가 있어요. 활주로가 있고 비행기들을 싣고 있어. 그럼 비행기는 항공모함 위에서 날아갈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즉 한 번에 배든 비행기든 한 번에 필리핀까지는 올 수 없지만 최소한 여기가 전투 지역이라면 미국은 항공모함에다가 비행기를 실어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비행기로 여기를 다 쑥대밭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본이 미국한테 패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도조 히데키가 진주만 공습을 하고 나서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사실 미국은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독일의 전쟁은 지원만 해주고 있는 입장이지만 일본한테는 직접 공격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일본이랑은 1대1 직접 맞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단 한 번의 전투에서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전투에서 다 깨집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전쟁이 점차 연합국 측에 유리하게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정권도 붕괴가 되는데 이탈리아 얘기를 너무 안 했죠. 이탈리아도 나름대로 전체주의 정권인데. 근데 얘들은 전쟁을 잘 못해. 할 얘기가 없어요. 뭐 활약한 게 없습니다. 어쨌든 그냥 요거 지금 나와 있는 거 천천히 읽어보세요. 나름대로 에티오피아 침공하고 나서 아프리카에서 뭐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히틀러가 도와주기도 해요.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이 있는 롬멜 장군, 굉장히 유능한 장군도 보내주는데 뭐 어쨌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뭐 할 얘기는 별로 없고 어 얘네들은 저기 뭐야 옛날에 로마 제국 이후로는 뭐 이렇게 전쟁에서 뭐 옛날에 에티오피아한테도 깨졌잖아요. 그다음에 1차 대전 때도 뭐 활약하는 게 없고 2차 대전 때도 활약하는 게 없고 파스타 잘 만들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요걸 제2전선이라고 하는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파리를 해방시켜줘요. 그러니까 지금 연합국이 이기고 있으니까 프랑스를 되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작전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보이시는 해안이 노르망디인데 프랑스는 처음에 이제 전쟁 초기에 독일한테 다 뺏겼었죠. 근데 지금 미국이 대규모 지원을 해주면서 여기서 이렇게 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소련 쪽에 이제 전선이 하나 더 있고 여기서 이제 대규모로 상륙 작전을 해서 여기서부터 프랑스를 되찾아 나가겠다는 거지. 그래서 프랑스를 되찾아 나간 다음에 또 소련에서 공격해 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만나서 독일을 다 먹겠다라는 게 연합국의 계획인 거예요. 그 시작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인 거죠. 그래서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너무 유명한 작전이어서 되게 많은 영화, 뭐 게임 되게 많이 구현을 해놓고 있죠. 그 너무 오래된 영화긴 한데 그래도 명작이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도 이 작전을 묘사하고 있고요. 어, 그 영화 진짜 유명한 영화인데 그 2차 세계대전 참전병들 중에서 특히나 노르망디 상륙작전 참여했었던 병사는 그 영화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못 보는 병사들이 많대. 왜냐면 PTSD 올라온다 그러더라고. 그 너무 현실 그대로를 구현해놔서. 그래서 한 번쯤은 너무 오래된 영화긴 한데 그래도 볼만은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오래된 게임이긴 한데 메달 오브 하너라는 게임에서도 요 작전을 구현해 놓고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결국 독일은 항복을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미국이랑 단독 맞짱을 뜨게 되면서 이 미국을 어떻게 이겨?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전투에서도 이기질 못해요. 그래서 미드웨이 해전, 뭐 과달카날 전투, 이오지마 해전 뭐 다 집니다. 다 지고 이때 이제 미국의 해병대가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우리나라도 해병대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어쨌든 미국에 패배하게 되고요. 미국은 일본을 아예 조져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의 정말 구체적인 계획이 뭐였냐면은 일본을 구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 도구라고는 돌밖에 안 남게 해놓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요. 근데 그것까지 실현시키지는 못하고 요때 이제 처음으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이거 왜 빠져 있니? 이거 잠깐만 고치고 올게요. 어. 여러분들이 너무 유명하죠. 히로시마 그리고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하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유명한 버섯 구름이죠. 그래서 이렇게 핵폭탄을 투하하게 되고 이게 이제 인류 최초의 핵폭탄 실제 사용이었죠. 요거 이제 음, 너무 유명한 과학자죠. 알버트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리처드 파인만부터 해서 뭐 굉장히 당대의 가장 뛰어난 물리학자들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요 핵폭탄 만드는 그런 비밀 프로젝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유명한 물리학자들을 모아서 핵무기를 만든 다음에 최초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를 했던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게 지금 핵폭탄을 맞은 뒤에 히로시마의 전경이에요. 다 박살이 나 있죠. 그 요거를 신사라고 해요. 나중에 배울 텐데 일본의 종교기관 입구인데 저건 또 이렇게 살아있네. 신이 지켜주셨나? 어쨌든 어, 핵폭탄의 위력을 보고 일본은 그냥 무조건 항복을 선언해요. 뭐 어떤 조건을 걸든 다 들어주고 나는 무조건 항복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항복을 요게 지금 서명하는 게 이제 일본의 천황이라고 하죠. 일왕입니다. 그래서 히로히토 일왕이 서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걸 받고 있는 요 군인이 요 이제 메가더 장군이죠. 나중에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역할을 하죠. 요 분이 메가더 장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무기대여법을 통과시키면서 어마어마한 무기를 지원을 해주고 독일은 마지노선을 돌파해서 프랑스를 대부분 차지하게 되고 프랑스 남부에 비시 괴뢰 정권을 성립시키죠. 그다음에 독일이 전쟁이 길어지니까 기름을 얻기 위해서 소련을 침공했고요. 독소 불가침 조약을 깼죠.
그리고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죠. 그다음에 일본은 필리핀을 공격했다가 미국의 미움을 샀게 됐고, 그래서 진주만을 폭격했고, 그래서 미국이 2차 대전에 본격적으로 참전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프랑스를 되찾기 위해서 미국 영국 연합군이 프랑스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제 프랑스를 되찾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과정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쟁은 결국 독일 측 추축국들, 전체주의 국가들의 패전으로 끝이 났고요. 독일은 이때 이제 동서로 분할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쪽은 소련이, 그다음에 서쪽은 미국 측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동쪽에 이제 소련이 가까이 있으니까요. 근데 특이한 건 당시에 독일의 수도였었던 베를린을 베를린도 반으로 나눠요. 그래서 동베를린, 서베를린 이렇게 나눠서 동베를린은 이제 소련 쪽, 서베를린은 미국 쪽 이렇게 나눠서 점령을 하게 됩니다. 서울을 반으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좀 이상하죠. 그다음에 일본은 미국 군대의 통치를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요 시기에 한국 전쟁이 있기도 했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어, 2차 세계대전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너무 많은 학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틴스 학살 사건 뭐 이런 사건도 있고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련이 벌였던 학살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너무 유명하죠. 독일이 유태인을 학살하는 과정, 홀로코스트라고도 하고요. 요새는 좀 용어를 바꿔서 홀로코스트 요거는 이제 뭐 신에게 진상하다 이런 의미인데 그런 의미로 희생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소와 뭐 이런 표현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고 여기 지금 여러 개의 수용소들이 있는데 그 수용소들 중에서 가장 많은 수용인을 수용했다고 알려진, 그래서 가장 많은 피해자들이 나왔다고 알려진 아우슈비츠 수용소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독일 베를린 수도죠. 독일 베를린에 있는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이라는 건데 어 요게 이제 돌들이 여기 까만 돌들인데 요 돌들이 이제 모양이랑 크기가 조금씩 다 달라요. 결국 다 사각형이긴 한데, 그래서 요거는 한 명 한 명 다 희생당한 유대인들을 의미하고요. 한 600만 명 정도가 희생된 걸로 보여요. 근데 600만 개가 저기 다 있지는 당연히 않고요. 그냥 공간이 허락하는 만큼 최대한 이렇게 해서 우리의 과거를 반성합니다. 유태인들께 정말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런 의미로 본인들의 수도에 저 넓은 영역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메모리얼을 건설해 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그다음에 일본도 중국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중국의 수도는 아니지만 거의 수도만큼이나 큰 도시였었던 난징에서 대학살을 이렇게 벌이게 되죠. 이런 잔인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너무 잔인하죠. 그다음에 만주 지역에 있었던 731 부대에서는 생체 실험도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참 아이러니한 게 요거가 너무 나쁜 거잖아요. 인간을 놓고 막 억지로 이렇게 너무 실험 내용들도 되게 잔인하거든요. 억지로 병균을 막 주사로 밀어 넣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요걸 계기로 일본이 의학 수준이 엄청나게 또 발전하기도 해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어, 그래서 되게 묘한. 지금도 되게 미국, 독일, 일본 이렇게 의학 강국이죠. 근데 되게 좀 그런 게 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요 731 생체 실험했던 요 부대를 미군 부대가 점령을 해요. 그리고 731 생체 부대 뭐 생체 부대? 731 생체 실험했었던 731 부대의 자료들을 미국이 다 가져가요. 그리고 미국이 이제 나중에 이제 전범 재판을 치르는데 이때 이시시로가 별 큰 벌을 받지 않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좀 가슴 아픈 단면들이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내년에 한국사 때 배울 건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있었죠. 나중에 보긴 할 테지만 일본군 위안부라는 게 있었고 내가 그 피해자다. 라고 본인이 직접 처음 언론 앞에서 최초로 공개했던 분이 또 우리나라의 김학순 할머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의 증언을 토대로 이제 일본군 위안부가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의논이 되기 시작했었죠.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말하면 독일만 나쁜 놈들 같은데 사실 연합군도 베를린을 점령하고 나서 베를린의 일반 시민들한테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이렇게 막 강간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대량 살상 무기들, 핵폭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뭐 살인가스, 백린탄, 네이팜탄, 소위탄 이런, 지금은 사실 국제 협약상 전쟁이 벌어져도 이런 무기는 쓰지 말자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긴 한데 이런 굉장히 잔인한 대량 살상 무기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 또 생화학 무기들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어, 그런 모습들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큰 전쟁을 겪었으니까 또 뭘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서양회담에서의 미국 중심으로 한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대서양 헌장을 발표해서 이걸 바탕으로 국제연합이라는 걸 창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서양 헌장을 전쟁 중에 발표를 하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걸 바탕으로 국제연합을 창설하게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국제연합은 지금 어떻게 보면 국제연맹 시즌 2잖아요. 근데 국제연맹이 잘 안 됐잖아. 그럼 국제연맹의 단점들을 보완을 해야겠죠.
그래서 국제연맹을 계승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국제연맹 때 단점들을 보완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완하겠어요? 일단은 그때 굉장히 아쉬웠던 게 미국이 빠졌다는 거. 그다음에 군사적인 억제 능력이 없었다는 거. 그런 단점들을 보완해야겠죠. 그래서 미국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군사적인 억제 능력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유엔군이라는 군대도 따로 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기존의 어떤 국제연맹과는 좀 차별화된 한층 레벨업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좀 비교를 해보면 국제연맹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구성이 되죠. 그리고 미국이 참여하지 않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군사적 수단이 없었는데 국제연합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구성이 됐고요. 미국이 참가했고요. 군사적인 수단이 따로 유엔군이라는 군대가 따로 있죠. 이런 차이점을 보인다는 거. 이거 잘 적어두고 잘 비교하세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